끊어진다. 너무 풀르지 말아라. 음이 안 나온다. 적당히 해야지 아름다운 음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고행한다고 이쪽으로만 그냥 고행만.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몇 있을 수 있어. 예, 조금 보여 몇 명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생각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맨날 단식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좀 호강하면 이거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끊어질 수 있어요. 또 너무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 음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아야지 인생에 풍요가 있다는 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억장이 무너져요. 신부님,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다니고, 자식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신부님,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이제 저한테 다시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죽지,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참 못 죽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은 행복하냐, 30살은 60살 행복하냐, 60에서 120살은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 이때는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누구랑? 엄마 아빠랑. 먹는데 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데 사랑이 피는 거예요. 근데 좀 먹고 마시고 놀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학원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학원 5개 6개 보내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뭐 보충 수업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요즘 애들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SBS인가 뭐 YTN인가 계속 그 얘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린 같이 안 먹잖아요. 내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영어학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방, 초등학교 애들이 2개, 뒤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 요즘은 또 패션 있는 애들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녀요. 여행용 가방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행용 가방 끌고 다녀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 걔네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가장 요즘 가슴 아픈 상담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자식을 캐나다, 미국, 호주 혈혈단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걔네들이 유학 가면은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요, 인종차별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 실질적인 인종차별을 겪는 걸 몰라. 그리고 언어 장벽이에요. 뭐 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1년, 2년 동안 애들이 겪는 마음고생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사회 속에,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으로 쫓겨난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기 시작하는 거. 노래방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그때는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놈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대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졸업도 못한 애들이 태반이라.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세미나 갔을 때도 토론토 대학은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상관없어. 대개 1학년 때 반을 다 잘라내요. 대학 반 다 잘라내요. 4학년까지 졸업하는 경우는 30%, 20%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애들이 갖고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엄마하고 10년 동안 아빠하고 한 5년 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외로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 얘는 미국에 그냥 있는 거야. 엄마가 가고 매일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매일 보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취직도 안 한 애가.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야. 24, 5살짜리가 엄마 때리면 엄마 허리도 아프대는데. 걔는 뭐 세례 받은 애도 아니야.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신 나간 집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집어넣는다고 그 과외 선생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19억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19억 갖고 엄마가 아들이랑 애가 한양대학 다녔대는데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우리 조카 애들은 저 지방대학 다 다니고 있는데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19억을 가지고 그저 엄마 아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걔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애들은요, 부모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 그냥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앞으로 벌일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세상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모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한 애들이 앞으로는 사회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71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양 99마리는 놔두고 왜 한 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한 마리가 문제예요. 한 마리가. 이번에 프랑스 리스에서 80명 트럭으로 그게 한 마리야. 길 잃은 양 한 마리야. 또 이집트에서 독일로 그 비행기 몰고 가다가 그냥 알프스에다 들이받은 애 있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길을 잃었다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가 아니야. 길 잃은 애들이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그 정도 넘는다고 봐요. 그럼 한 마리가 그 사고를 일으키는데 지금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누가 일을 잘하느냐? 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이 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다니까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 30년 후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제일 잘 살더라는. 어떤 애들이랑?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노는 애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서울대학, 연고대, 무슨 대학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초등학교 나오든 첫 월급은 다 똑같이 200만 원 줘요. 구분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영원히 그럴 거야. 내가 우리 생태마을 운영하는 날. 왜 똑같이 월급을 주느냐면 무슨 매주 띄우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매주를 잘 띄우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매주 잘 띄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개인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이화여대 나온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요리도 배웠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걸 할 줄 모르더라고. 자기만 똑똑했지. 사람들 존중하고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벌써 하버드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좋으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적 성향이 좋으냐. 그래서 인문학적, 우리나라가 요즘 인문학 자꾸 하잖아요. 그게 명문대 애들 뽑아봤더니 다른 애들이랑 목 섞이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
얼마나 인간미가 흘러 넘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이때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되는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유학 보낸다고 안 가요. 근데 이 엄마들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얘 출세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갖고 삼성에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잘난 척하고 서울에서 혼자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요. 딸한테 말해요.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노처녀로 사느냐? 내가 공부를 못 시켜놨냐? 얼굴이 못생겼냐? 직장이 나쁘냐? 이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 아버지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시집을 가라고 그러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 그랬더니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예. 보니까 대통령도 뭐 시집도 안 가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시집 가는 게 어렵긴 어렵죠. 예, 생각해보니까 또 밀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한다는 소리, 아버지 한심한 소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누가 먼저 대통령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 자식을 철들게 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50대, 60대들이 철 들어 있나요?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신념이 있어야 돼. 삶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신념으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런 게 확고한 사람들은요, 애들이 부모를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퀸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신념 가치관을 전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공부해라는 말밖에 더 했냐. 평생 공부하라는 말에 신념이 있냐 가치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한 번도 당신의 신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걸로 애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대부터 60대들 자식 출세하는 게 자기 기쁨이고 자기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허상에다가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한 자식일수록 여러분들 더 무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세부터 120세는 행복하냐? 내가 자꾸 120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120세라고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60살 된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요. 20년 전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거면. 지금 여기 능평 교우들 많이 왔는데 내가 100살 산다고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거야. 100살 산다고. 그때는 감각이 별로 안 왔을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험 보면 다 100세 안보장, 100세 노후보장 다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100세. 근데 앞으로 지금 60살 되신 분들 20년 지나고 나면 겨우 80살이야. 80살이면 20년 후에 그때도 100세 안보장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땐 당연히 120세 안보장, 120세 노후보장 나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면 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보상 심리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돈 많이 벌면은 나 덕 볼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의사야, 자식이 사장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 내가 안 사 먹어. 왜 내가 안 사 먹느냐면, 아이 잘난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어?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도 하여튼 기다려.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슨 뭐 무당이야?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으네. 그리고 찾아와서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라고 말하면서 와서 갈비 사주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옆에 남편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 나만. 그러면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나만 알면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이젠 집이 효자예요. 자식이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왜 적어야 되냐? 왜 60살서부터 120살까지의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요? 자식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식이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그때부터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60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키운 거고. 근데 자식한테 왜 늙어서 60년, 그것도 빨리 죽어주면 좋은데 죽지도 않으면서 나 계속 책임지라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점점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전 요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많이 봐요. 보는데 거기에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을 한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자식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자식 보면은 이 뇌에 이렇게 다 전기 꽂아갖고 촬영 안 하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요. 잘된 자식은 잘 돼갖고 좋아갖고 팍팍팍팍 튀고, 안 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웠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보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사랑의 감정이. 근데 자식한테 늙은 부모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전기를 꽂아놨는데 진짜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들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만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관심 없고, 왜 찾아오지 않고, 왜 전화하지,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 원망하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날 찾아와요.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 오늘 갈비 먹고 싶다. 여보, 나 오늘 갈비 먹고 싶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가자. 내가 쏠게. 라고 해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식한테 안 섭섭하대요. 자식이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 무슨 상관이야. 꼭 잘된 자식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 때도 굶은 할머니들 많아요. 어버이날 때도 아침 막 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애들 올 텐데 무슨 밥을 해느냐고. 맛있게 먹으려면 좀 아침 그냥 굶자고. 근데 점심 때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올 텐데 귀한 굶은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배불리 먹자고. 그래갖고 저녁 때도 기다리고 있는데 5시에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못 가니까 통장에 10만 원 넣을 테니까 그거 갖고 맛있게 사 먹으라고.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저녁에 둘이서 사 먹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기분 잡칠 거 다 잡쳤는데 어디 가서 10만 원 가지고 뭘 사 먹어. 그냥 굶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갈비 재서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어. 오거나 말거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날 찾아온 분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분이 날 한 분 찾아왔어요. 강남 여의도에 빌딩이 3채가 있대요. 아들은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하나는 사장이래요. 근데 이분이 40에 혼자 됐대.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난 우리 천주교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희생하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라고 가르치네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서 사 먹으라는 설교를 교회에 나가도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를 위해서 사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화방송을 보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분은 차도 1억이 넘는 기사 대서 왔어요. 우리 평창까지 기사 대서 왔는데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돈이 많아.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사 먹어 보니 자식이 셋이 안 와도 안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자기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산대요. 오거나 말거나.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런기만 한 거야. 자식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60살 이후부터는 자식이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60살 넘어서부터 누가 내 행복을 쳐? 내가 내 행복을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신부도 마찬가지야. 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교우들이 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는 불행한 신부다.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고. 그 다른 거 하나 없어. 항상 웃어. 그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은 돼요. 오늘 여기 특별한 분, 다 나한테 여기 보니까 다 특별한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되살림 회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왜 기적의 시작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번에 잠비아 대통령한테 1000만 평을 6월 21일 날 받았어요. 6월 21일 날. 나는 900만 평만 달라고 그랬는데 990만 평을 줬어요. 내가 항상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무섭다니까요. 꼭 더 줘. 꼭 더 줘.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행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빵 하나, 쌀 한 톨. 그리고 물은 자기 오줌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등에 구슬 꿰인 것처럼 이 등뼈, 디스크가 이 구슬 꿰인 것처럼 있고 앞에서는 뭐가 보였느냐면 이 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이 갈비가 다 들여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6년 동안.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거를 막 하고 그랬대.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이제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무슨 소 10,000마리 갖고 있고 소 1마리 갖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우유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우유죽을 탁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해먹이라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있죠. 그물 거기에 누워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6명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고행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안에 삶의 진리가 들어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보리수 밑에서 안 먹고 안 마셔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언제 깨달았냐면 먹고 마시고 놀면서부터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와서 연주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쥐자 하는 여인이 그러더래. 현을 너무 꽉 조이지 말아라. 끊어진다. 너무 풀르지 말아라. 음이 안 나온다.
적당히 해야지 아름다운 음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고행한다고 이쪽으로만 그냥 고행만.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몇 있을 수 있어. 예, 조금 보여 몇 명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생각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맨날 단식기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좀 호강하면 이거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끊어질 수 있어요. 또 너무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 음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아야지 인생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억장이 무너져요. 신부님,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다니고 자식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신부님,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이제 저한테 다시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죽지,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참 못 죽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은 행복하냐, 30살은 60살 행복하냐, 60에서 120살은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 이때는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누구랑? 엄마 아빠랑. 먹는데 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데 사랑이 피는 거예요. 근데 좀 먹고 마시고 놀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학원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학원 5개 6개 보내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뭐 보충 수업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요즘 애들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SBS인가 뭐 YTN인가 계속 그 얘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린 같이 안 먹잖아요. 내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영어학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방, 초등학교 애들이 2개, 뒤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 요즘은 또 패션 있는 애들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녀요. 여행용 가방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행용 가방 끌고 다녀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 걔네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가장 요즘 가슴 아픈 상담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자식을 캐나다, 미국, 호주 혈혈단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걔네들이 유학 가면은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요 인종차별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 실질적인 인종차별을 겪는 걸 몰라. 그리고 언어 장벽이에요. 뭐 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1년, 2년 동안 애들이 겪는 마음고생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사회 속에,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으로 쫓겨난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게 시작하는 거. 노래방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그때는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놈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세미나 갔을 때도 토론토 대학은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상관없어. 대개 1학년 때 반을 다 잘라내요. 반 다 잘라내요. 4학년까지 졸업하는 경우는 30%, 20%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애들이 갖고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엄마하고 10년 동안 아빠하고 한 5년 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외로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 얘는 미국에 그냥 있는 거야. 엄마가 가고 매일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매일 보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취직도 안 한 애가.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야. 24, 5살짜리가 엄마 때리면 엄마 허리도 아프대는데. 걔는 뭐 세례 받은 애도 아니야.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신 나간 집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집어넣는다고 그 과외 선생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19억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19억 갖고 엄마가 아들이랑 애가 한양대학 다녔더니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우리 조카 애들은 저 지방대학 다 다니고 있는데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19억을 가지고 그저 엄마 아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걔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애들은요, 부모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 그냥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앞으로 벌일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세상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모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한 애들이 앞으로는 사회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71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양 99마리는 놔두고 왜 한 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한 마리가 문제예요. 한 마리가. 이번에 프랑스 리스에서 80명 트럭으로, 그게 한 마리야. 길 잃은 양 한 마리야. 또 이집트에서 독일로 그 비행기 몰고 가다가 그냥 알프스에다 들이받은 애 있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길을 잃었다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가 아니야. 길 잃은 애들이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그 정도 넘는다고 봐요. 그럼 한 마리가 그 사고를 일으키는데 지금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누가 일을 잘하느냐? 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노네들이 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다니까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 30년 후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제일 잘 살더라는. 어떤 애들이랑?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서울대학, 연고대, 무슨 대학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초등학교 나오든 첫 월급은 다 똑같이 200만 원 줘요. 구분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영원히 그럴 거야. 내가 우리 생태마을 운영하는 날. 왜 똑같이 월급을 주느냐면 무슨 매주 띄우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매주를 잘 띄우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매주 잘 띄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개인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이화여대 나온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요리도 배웠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걸 할 줄 모르더라고. 자기만 똑똑했지. 사람들 존중하고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벌써 하버드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좋으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적 성향이 좋으냐. 그래서 인문학적, 우리나라가 요즘 인문학 자꾸 하잖아요. 그게 명문대 애들 뽑아봤더니 다른 애들이랑 목 섞이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 인간, 얼마나 인간미가 흘러 넘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이때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되는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유학 보낸다고 안 가요. 근데 이 엄마들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얘 출세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갖고 삼성에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잘난 척하고 서울에서 혼자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요. 딸한테 말해요.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노처녀로 사느냐? 내가 공부를 못 시켜놨냐? 얼굴이 못생겼냐? 직장이 나쁘냐? 이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시집을 가라고 그러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 그랬더니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예. 보니까 대통령도 뭐 시집도 안 가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시집 가는 게 어렵긴 어렵죠. 예, 생각해보니까 또 밀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한대는 소리, 아버지 한심한 소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려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 자식을 철들게 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50대, 60대들이 철 들어 있나요?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신념이 있어야 돼. 삶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신념으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런 게 확고한 사람들은요, 애들이 부모를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퀸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신념 가치관을 전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공부해라는 말밖에 더 했냐. 평생 공부하라는 말에 신념이 있냐 가치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한 번도 당신의 신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걸로 애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대부터 60대들 자식 출세하는 게 자기 기쁨이고 자기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허상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한 자식일수록 여러분들 더 무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세부터 120세는 행복하냐? 내가 자꾸 120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120세라고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60살 된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요. 20년 전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겁니다. 지금 여기 능평 교우들 많이 왔는데 내가 100살 산다고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거야. 100살 산다고. 그때는 감각이 별로 안 왔을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험 보면 다 100세 안보장, 100세 노후보장 다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100세. 근데 앞으로 지금 60살 되신 분들 20년 지나고 나면 겨우 80살이야. 80살이면 20년 후에 그때도 100세 안보장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땐 당연히 120세 안보장, 120세 노후보장 나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면 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보상 심리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돈 많이 벌면은 나 덕 볼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의사야, 자식이 사장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 내가 안 사 먹어.
왜 내가 안 사 먹느냐면, 아이, 잘난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어?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도 하여튼 기다려.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슨 뭐 무당이야?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으네. 그리고 찾아와서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라고 말하면서 와서 갈비 사주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옆에 남편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 나만. 그러면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나만 알면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이젠 집이 효자예요. 자식이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왜 적어야 되냐? 왜 60살서부터 120살까지의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요? 자식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식이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그때부터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60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키운 거고. 근데 자식한테 왜 늙어서 60년, 그것도 빨리 죽어주면 좋은데 죽지도 않으면서 나 계속 책임지라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점점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전 요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많이 봐요. 보는데 거기에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을 한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자식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자식 보면은 이 뇌에 이렇게 다 전기 꽂아갖고 촬영 안 하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요. 잘된 자식은 잘 돼갖고 좋아갖고 팍팍팍팍 튀고 안 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웠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보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사랑의 감정이. 근데 자식한테 늙은 부모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전기를 꽂아놨는데 진짜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들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만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관심 없고 왜 찾아오지 않고 왜 전화하지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 원망하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날 찾아와요.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 오늘 갈비 먹고 싶다. 여보 나 오늘 갈비 먹고 싶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가자. 내가 쏠게 라고 해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식한테 안 섭섭하대요. 자식이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 무슨 상관이야. 꼭 잘된 자식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 때도 굶은 할머니들 많아요. 어버이날 때도. 아침 막 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애들 올 텐데 무슨 밥을 해느냐고. 맛있게 먹으려면 좀 아침 그냥 굶자고. 근데 점심 때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저녁에 올 텐데 귀한 굶은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배불리 먹자고. 그래갖고 저녁 때도 기다리고 있는데 5시에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못 가니까 통장에 10만 원 넣을 테니까 그거 갖고 맛있게 사 먹으라고.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저녁에 둘이서 사 먹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기분 잡칠 거 다 잡쳤는데 어디 가서 10만 원 가지고 뭘 사 먹어. 그냥 굶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갈비 재서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어. 오거나 말거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날 찾아온 분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분이 날 한 분 찾아왔어요. 강남 여의도에 빌딩이 3채가 있대요. 아들은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하나는 사장이래요. 근데 이분이 40에 혼자 됐대.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난 우리 천주교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희생하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라고 가르치네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서 사 먹으라는 설교를 교회에 나가도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를 위해서 사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화방송을 보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분은 차도 1억이 넘는 기사 대소 왔어요. 우리 평창까지 기사 대소 왔는데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돈이 많아.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사 먹어 보니 자식이 셋이 안 와도 안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자기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산대요. 오거나 말거나.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런기만 한 거야. 자식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60살 이후부터는 자식이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60살 넘어서부터 누가 내 행복을 쳐? 내가 내 행복을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신부도 마찬가지야. 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교우들이 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는 불행한 신부다.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고. 그 다른 거 하나 없어. 항상 웃어. 그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은 돼요. 오늘 여기 특별한 분, 다 나한테 여기 보니까 다 특별한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되살림 회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왜 기적의 시작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번에 잠비아 대통령한테 1000만 평을 6월 21일 날 받았어요. 6월 21일 날. 나는 900만 평만 달라고 그랬는데 990만 평을 줬어요. 내가 항상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무섭다니까요. 꼭 더 줘. 꼭 더 줘.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2km, 10km, 6km. 삼각형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평이 12km, 10km, 6km야. 한눈에 안 들어와. 우리 이번에 여기 비아 교수라고 지금 노들섬 개발하는 교수가 이 맨하탄을 넣었는데 맨하탄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맨하탄이 들어갈 정도로 커요, 땅이. 여기 강이 2개가 흘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20m야. 끝도 없이 12km가 쫙 내려다 보여. 이번에 석양이 지는데 정말로 환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Come and see. 와서 보면 돼. 와서 보면 돼. 예. 그런데 이 1000만 평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되살림 회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15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후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여기 여러분들하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여기 능평교우들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뭐 만나요? 거의 안 만나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안 만나요.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데도 여러분들 또 우리 생태마을에 뭐 1년 2년 기다려서 이분들이 왜 찾아오고 날 보고 며칠 전에는 어젠가 아침에 강의라는데 여기 루즈가 쫙 묻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가 또 여기다 루즈를 묻혔나? 근데 생각이 나. 81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신부님 꼭 안아보고 싶다고. 꼭 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81살짜리 이 할머니가 이뻐. 근데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안아보겠다고. 그래서 여기 루즈가 2개가 묻어 있는 거야. 2번을 안아갖고. 예. 그분들이 왜 우리 생태마을에 오고 나한테 하느냐. 내가 항상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로 기적 같은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경찰복이 바뀌었잖아요. 경찰복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기 보니까 진짜 멋없더라고. 근데 그 전에 납품하던 그 회사 자매님이 성당도 안 다니신데, 근데 9년 동안 항암을 뭐 30 몇 번을 하고 방사능을 30 몇 번을 했대요. 거의 이 마지막에 몸이 오징어가 될 정도로 힘들었대. 그런데 내 죽음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이번에 경찰복이 바뀌면서 경찰복이 2,000벌 정도가 남은 거야. 그거 봉헌하겠다고. 성당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경찰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한 100세대 정도가 살아요. 100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내가 쫓아낼까봐. 여기 개발한다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난 이 사람들 다 채용할 생각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겠죠?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야. 100명 채용해봤자 700만 원 밖에 안 돼. 한 달에 7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 되살림 회원들이 한 달에 나한테 보내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100명 채용해갖고 집 짓는 거 그냥 벽돌 찍는 기계 이번에 다 해놨어. 그리고 거기는 무슨 시멘트 이런 거 살 거 하나도 없어. 개미산만 헐어갖고 넣어갖고 모래만 해갖고 찍으면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 유니폼을 내가 맞춰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복을 2,000벌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예, 예. 우리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누고 사시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제가 작년에 잠비아 갔을 때 옷가방을 잊어먹어갖고 양복 3벌, 4벌 우리 여기 양복 나한테 입으라고 3벌, 4벌 주신 분이 계신데 싹 날렸어 하늘에. 이디오페에서 하느님이 갖고 간 거야. 근데 그 전복음이 뭐였느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입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입고 식량자루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가 연중 제15주일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 작년에. 근데 나는 한 달 반 강의 다닌다고 양복을 4벌을 입고 간 거예요. 4벌을 한 벌만 입고. 한 달 반 동안 양복을 입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돈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인세가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2억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수녀님이 이 간호대학 짓는다고 짓다가 돈이 없어갖고 마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이건 하느님이 나한테 이 옷을 갖고 간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앞차가 빨리 가면 내 차도 빨리 가고, 뒤에 추월하는 차 다 비켜주고, 앞에 껴드는 차 다 껴줘요. 그래도 1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는 훨씬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빠른 세상 속에서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교통만 총알 같아진 게 아니고 더 총알 같아진 게 있어요. 통신. 이건 총알이 아니야.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라요. 미국까지 전화하는데 몇 분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기가 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1960년대, 70년대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느냐면은 다이얼 전화기 있었어요. 그리고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누르는 전화기 있었어요. 누르는 전화기. 근데 80년대 막 넘어서서 무슨 전화기가 있었냐면 집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무선 전화기. 그러니까 이 다이얼 전화기 있었을 때, 누르는 전화기 있었을 때는 항상 전화기가 어디 있었느냐면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이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성당에서 친구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전화하면은 어머니가 야, 여자가 전화 왔다.
그러면 그냥 조심해서 오늘 어디서 모인다고 이러고 그리고 전화 받았어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는 무슨 전화기가 나왔느냐면 휴대폰, 핸드폰, 모바일 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집 밖에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근데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무슨 전화기를 내놨느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놨어요. 한국에서는 2009년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갤럭시 1, 2, 3, 4, 5, 6, 7, 8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50 넘으신 분들 가운데 모바일 폰은 뭐고 스마트폰은 뭐고 갤럭시 1, 2, 3, 4, 5, 6, 7, 8은 뭔지 구분할 줄 아는 분 거의 없어요. 그게 그거야 다. 쉽게 말하면 깜깜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대는 총알같이 변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명동에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날 보면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신부님 사진 찍자고.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바깥에서 만나면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은 내 할머니가 사진을 찍자고 그러면은 휴대폰에 사진기 기능 있는 건 알아. 근데 내 휴대폰이 아니면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제일 젊은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그래도 젊으면은 뭔가 아니까. 그래갖고 딱 웃으면은 할머니가 사진을 찍어요. 찍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할머니가 찍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이게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찍는 거야. 왜 내가 나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읽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시대를.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저녁 7시에 피정으로 오면은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 이야기. 참 좋아해요. 그게 별 이야기야. 8시에는 우리 생태마을에 이 주교님이 신부를 하나 더 보내줬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줬어.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 신부님하고 20명만 딱 선착순으로 상담 대화를 해요. 이게 8시부터 하는 대화가 뭐냐면은 별별 이야기야. 첫 시간은 별 이야기고 두 번째 시간은 별별 이야기야. 그야말로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상담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신부님이 밥 먹으면서 해줘요. 근데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참 많이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랬대요. 거의 1시간 동안 할머니만 독차지를 한 거지. 내 말 좀 들어봐. 그 얘기죠. 신부님, 저는 살아오면서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어느 날 밥을 차려주고 야 인년아 밥 먹어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래.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자기한테 야 인년아 밥 먹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분하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관장 신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 할머니의 유일한 죄는 안 죽은 거다. 그 할머니의 유일한 죄는 안 죽은 거다. 10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 근데 65세. 서울대학에서
5년 전에 또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63세. 작년에 부모님한테 또 서울대학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이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느냐? 60세. 그 서울대학 학생들 기준에 의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경우 많은 경우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식하고 끝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손자 손녀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들한테 있는 사랑 없는 사랑, 자기 인생은 없어. 누구 인생만, 누구 미래만 생각해? 자식 미래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느닷없이 60세에 자식이 엄마가 더 이상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어. 이 답답한 거죠. 이 휴대폰 보고 왜 내가 나와?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남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대는 총알같이 변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65세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70만 명이에요.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5천만 명 중에 670만 명이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예요. 선거. 근데 670만 명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투표를 하면 오로지 1번만 찍는 거예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번도 찍고 3번도 찍고 4번도 찍고 5번도 찍어야 되는데 오로지 1번만 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문제냐? 1번을 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1번만 찍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2번도 찍고 때로는 3번도 찍고 때로는 4번도 찍고 때로는 5번도 찍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1번만 찍는 거야. 눈 닫고 귀 닫고. 물론 1번도 참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여러분들 100번, 200번, 300번까지 생길 거예요. 2030년이 되면은 아예 애를 낳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의 세계 1위입니다. 1.03명을 낳아요. 둘이서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후는 이 나라에 누구만 있느냐면은 맨 65세 이상만 있는 거예요. 이제 1000만 명, 1500만 명. 애들은 거의 안 낳아요.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의 환경으로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태어나갖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시달리고 경쟁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말하는 건 20, 30, 40대 애들이에요. 애를 안 낳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힘든 세상 뭐하러 태어나갖고 고생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2030년에는 애를 안 낳지만은 2040년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세상이 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같이 잠을 자줄 로봇가 나오거든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록시라는 로봇가 출시가 됐어요. 키 1m 70, 몸무게 58. 같이 잠을 자줄 로봇가 나왔어요. 얼마냐면은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근데 요즘은 로봇을 성격까지 고를 수가 있어. 까칠한 여자, 차분한 여자, 다정한 여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로봇가 오르가즘까지 느껴줘요. 로봇가. 뭐하러 골치 아픈 여자랑 살아? 내가 고를 수 있는데. 얼굴도 예쁜 여자 고를 수 있는데. 2015년에 일본에서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이 여자 로봇은 취미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 잘하는 요리는 계란 후라이. 잘하는 요리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은 에어컨 틀어놓고 목욕물 받아놓을 정도까지의 로봇가 나왔어요. 2015년에. 2030년, 40년이